이번 주제는 이 격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국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중 양자 간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또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한중 수교 30년, 차이나 리스크와 한국의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중 관계 30년은 바로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맺고 현대 국제 관계로서 지나온 30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관계에서 현대 국제 관계로 전환된 지 3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만약에 우리가 적대할 거라면 안 보면 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든 어쨌든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미래 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 참전부터 1992년 이때까지 약 40년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 적대, 그죠? 원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국제 정세가 변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9년에 몰타 회담에서 냉전이 종식이 됐음을 미국과 소련이 선포하고 국제사회가 화해 분위기로 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마침 대한민국은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북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수교를 해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면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겠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겠다. 이래서 추진한 게 소위 북방 정책이고, 그래서 소련과도 수교했고 1992년 8월 24일 날 북한의 최대 조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북방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한국과 수교를 했을까?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수교 성명에서 한중 양국이 내세운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 환경 구축, 경제의 번영, 이런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중국은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남한과의 수교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게 됐고, 개혁 개방이 한창인 와중에서 한국의 중급 기술력과 중간 자본,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교 과정에서 대만과 한국을 단교시킴으로써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이 추구하는 원칙도 관철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지만 6.25 때 한국전에 개입한, 엄밀하게 불법 개입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쌓이고 쌓여서 최근에 또 다른 역사 왜곡으로 비춰지는 항미 원조를 중국이 강조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중국은 옛날에 우리가 6.25 때도 미국한테 이기지 않았느냐. 지금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힘만 뭉친다면 결사항전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시진핑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를 맺은 다음부터 30년간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일반 수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린 우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이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인 협력 동반자가 있고, 그거보다 높은 동반자가 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원촨이라는 데서 대지진이 났는데요. 방문해서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왜 이런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중요하냐 하면 전략적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양자 관계 이외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한다라는 게 포함되는 게 바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중국은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상의 외교적 수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전통 우호 관계, 또 하나가 혈맹 관계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빼고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양국 외교의 최상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수사가 붙어도 전략적이 어떻게 붙느냐가 중요한데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략적 동반자보다 더 높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문재인 정부 때는 실질적 협력 동반자 이렇게 맺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또 회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름을 붙여야죠. 뭐 구체적 협력 동반자라든지 구체적 전략 협력 동반자라든지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수교하고 나서 다양한 형태로 다 양국 정상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바로 중국을 갔죠. 근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에 방한하고 거의 9년째 한국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갔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왕치산이라는 국가부주석이 왔는데 또 초청을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또 초청을 합니다. 중국 오시라고. 그런데 그거는 외교 관례상 잘못된 거죠. 한국 대통령들이 여러 번 갔는데 안 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못 오는 이유가 있죠. 확고한 발전 단계에서 우리는 2016년에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맞았고 그때부터 한중 관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중 관계를.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하더라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대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도 전화 통화만 하고 양측이 그런 방문, 특히 시진핑의 방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현재 정부는 우리가 다시 가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결정할 문제죠. 한중 수교 30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서로 초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교류, 사회교류, 문화교류 이런 거 훌륭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상호 교역액이 3천억 불이 넘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그런데 우리 수교의 가장 큰 북방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하면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이 한반도 통일의 기초가 되자라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예요. 그런데 수교 30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물론 중국의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오히려 핵 보유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을 가지고 처음에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핵을 법제화해서 어떨 때 쓰겠다. 전술핵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의 목표와 취지 자체를 놓고 보면 경제교류나 이런 교류는 충분히 양측을 설득할 만한 효과가 있었으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사실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수교 성명과 수교의 초심을 놓고 보면 한중 수교 30년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게 중국이 그걸 못 해줬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 안에는 북한 요인,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한중협력,
미중 갈등 요소들이 다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단순하게 절반의 성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한중 수교 30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가장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게 바로 한중 간의 경제 교류입니다. 1992년 수교했을 때 약 63억 달러였어요. 64억 불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양국의 교역액은 3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무역 상대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외 무역 의존도가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이렇게 한 곳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전 세계 200개 교역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8개국이 중국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무역 파트너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중국은 한국의 교역 상대국이 됐고 우리도 중국의 세 번째, 네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대중무역이 그동안 우리가 쭉 흑자를 봐왔는데 올해 특히 8월 이때부터 연속해서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약 30년 만에.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고착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광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국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장기화되면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요소수 사태라고 있었죠. 요소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요소에다 물 탄 게 요소수인데 이게 디젤 차를 움직이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첨가물이에요. 근데 이게 안 오니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존도를 살펴보니까 75%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게 55%고요. 90% 이상 의존하는 게 339개 품목이더라. 이것도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곳에서 9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목을 매달고 있으면 중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제 안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요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상대국이다. 물론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 반도체를 40%를 수입합니다. 중국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반도체가 최종 물건이 돼서 나오는 거는 한국과 대만이에요. 그럼 이 최종 물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드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그게 이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자동차 하면 반도체 때문에 뭐 6개월, 1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떤 물건을 마지막으로 엔드 유저한테 보내야 되는데 반도체가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특히 사드 이건 때처럼 대놓고 이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반도체 같은 하이테크 문제에 우리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 왔는데요.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잘 해결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면 다행인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게 이제 걱정이죠. 정치 외교적으로는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 이런 데에 있어서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좀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특히 이 14억 시장이라는 경제력을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압박을 합니다. 한알령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하죠. 여론전과 심리전을 병행하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이런 패턴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면 BTS 상품 불매운동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네티즌들 그것도 아주 젊은 네티즌들입니다. 제오링호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링링허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20, 30대죠. 그리고 더 어린 10대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했고 2010년에 세계 제2대 경제체로 성장합니다.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종이 호랑이, 특히 미국에게 압박당하는 중국, 이 큰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매우 공세적인 외교를 하고 이런 젊은이들도 매우 공세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SNS라는 무기를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치도 우리 거다, 한복도 우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문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복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이전에 기모노가 중국 거다라고 하는데 또 엄청 시달렸었어요. 중국이 거대 국가고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 국가가 됐는데 중국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계는 한국이라는 자기네가 볼 때 작은 나라, 21세기 아이콘으로 우뚝 선 한류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도 원조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됩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중국 이유 없이 싫다가 8, 90%예요. 뭐 미세먼지도 싫고 짝퉁도 싫고 막 이러다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중 관계 얘기하지만 이유 없이 싫으면 안 되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싫은 거는 억지입니다. 그러면 설득도 할 수 없어요.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계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악화된 국민 감정을 양국 정부가 잘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계속 그러죠. 이게 서방의 잘못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서방 소식을 자주 접하는 한국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이든 타이든, 물론 미국의 요구도 있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이 서태평양 전략과 관계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과거 수십 년간 한마디도 안 했던 게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나오더니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자꾸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고구려사가 중국의 변방사다. 그게 사실은 합의한 적도 없지만 구두로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자라는 합의 아닌 합의를 했어요. 구두로.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최대의 아픔인 6.25가 남한 정부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미국에 대항한 중국의 조선 원조였고, 거기서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수많은 이산 가족과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정국을 너무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정말 또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